당신이 알고 있는 SCHD, 즉 슈드는 틀렸습니다. 매일 밤 수십만 명의 한국 개미들이 신앙처럼 매수 버튼을 누르며 믿고 의지하는 그 이름. 하지만 이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평화로운 연금 통장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찌든 월스트리트 전체를 향해 던진 한 미친 천재의 가장 차가운 복수 혈전의 결과물이죠. 그가 왜 이 잔혹한 요새를 설계했는지 이제 그 봉인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뻔한 영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골리앗인 월스트리트에 맞서 돌멩이 하나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한 남자의 치열한 전쟁 기록이거든요. 잠시 시계를 1970년대 뉴욕으로 돌려볼까요? 당시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증권 객장에는 매캐한 시가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브로커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질러대기 바빴죠. 그들이 노리는 먹잇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었죠. 그 시절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혹시 그 시절에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수료를 얼마나 냈어야 했는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거래 대금의 무려 2%가 넘었습니다. 1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앉은 자리에서 200만 원을 통행세로 뜯기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거래량이 적으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배짱 장사를 했었죠.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을 뒤에서 머펫, 그러니까 조종하기 쉬운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진짜 좋은 정보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개미들에게는 이미 다 오른 껍데기 주식만 떠넘겼던 겁니다. 돈을 벌면 브로커 덕분이고 잃으면 내 탓이 되는 구조. 시스템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슈왑입니다. 사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어린 시절 심각한 난독증을 앓았다고 해요. 책 한 줄을 읽는데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 성적은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매끈한 금융맨들과 비교하면 그는 늘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신은 그에게 글을 읽는 능력 대신 다른 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말이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힘겹게 졸업한 그는 월스트리트의 돌아가는 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5년 5월 1일 금융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메이데이가 밝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정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수수료 자율화를 선언한 날이었죠. 당시 월가의 대형 증권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똘똘 뭉쳐서 담합했습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서 개미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이때 찰스 슈왑은 정말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간다. 수수료를 반토막 낸다. 아니, 그 이상 깎아버린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수수료 장사로 먹고 사는 증권사가 수수료를 포기하다니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월가의 엘리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촌놈이 며칠 버티나 보자. 곧 망해서 짐 쌀 거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슈왑의 사무실 전화통에는 그야말로 불이 났거든요. 그동안 월가의 갑질에 지쳐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그는 화려한 투자 조언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객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고 가장 싼 값에 주식을 사다주는 성실한 심부름꾼을 자처했죠. 이것이 바로 할인 중개사, 디스카운트 브로커의 탄생이었습니다. 찰스 슈왑은 그렇게 월스트리트의 수수료 카르텔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수수료 제로 혁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찰스 슈왑은 영웅이 되었고 그의 회사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슈왑은 곧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수수료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자 그 틈으로 탐욕이라는 홍수가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슈왑은 자신의 고객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맨 앞줄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수수료가 없어지니 사람들은 더 자주, 더 위험하게 매매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닷컴 기업들의 전 재산을 걸었고 파생상품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인 폭탄을 껴안고 자폭했죠. 슈왑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줬는데 그들은 그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을 망치는 진짜 적은 월스트리트의 수수료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적은 투자자의 내면에 있는 본성, 바로 감정이었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봐 추격 매수하고 내리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져버리는 그 나약한 본능 말입니다. 찰스 슈왑은 결심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하게 차가운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말빨, CEO의 거짓말, 언론의 선동, 이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숫자라는 팩트만으로 살아남는 진짜들만 모아놓은 난공불락의 요새. 그렇게 2011년 그의 철학이 응집된 역작 SCHD의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바야흐로 세상은 성장주의 광기에 취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하루에도 10%씩 오르는 기술주들이 널려 있었죠. 그런데 고작 3% 남짓한 배당을 주는 늙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라니요.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찰스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지금 이 시대의 배당이라니 저건 은퇴한 노인들이나 사는 거야. 하지만 슈왑은 그들의 비웃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알았거든요. 화무 11홍, 꽃은 지고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는 SCHD라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총 5단계의 가혹한 생존 테스트를 설계합니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예선 관문, 바로 10년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진짜 명품 기업이라면 적어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줬어야 해. 이 기준 하나만으로 갓 상장해서 폼 잡는 기술주들, 돈도 못 벌면서 꿈만 파는 바이오 기업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테슬라, 아마존, 구글? 미안하지만 배당 역사가 없는 그들은 예선조차 치르지 못하고 탈락입니다. 슈왑은 검증되지 않은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명된 과거만을 신뢰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 예선을 통과한 녀석들을 기다리는 본선, 4개의 죽음의 관문부터입니다. 슈왑은 단순히 배당만 주는 기업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 괴물 같은 녀석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겨 하나라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없이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너희 빚 갚을 능력은 돼? 여기서 그 유명한 현금 흐름 대비 부채 비율을 봅니다. 회계 장부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부풀릴 수 있죠. 하지만 통장에 꽂히는 현금은 절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배당을 많이 줘도 빚내서 배당을 주는 속빈 강정들은 여기서 가차없이 목이 날아갑니다. 둘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 자기 자본 이익률 ROE를 봅니다. 덩치만 크고 둔에 빠진 공룡 기업들, 자본을 쌓아만 두고 굴릴 줄 모르는 멍청한 경영진은 여기서 탈락하죠. 셋째,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주주들에게 얼마를 줄 거야?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미래를 핑계로 주주들을 굶기는 기업은 SCHD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를 채워줄 만큼 현금이 넘쳐나는 진짜 알짜배기만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관문, 여기서 찰스 슈왑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려줄 건데? 바로 배당 성장률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인슈타인도 놀랐다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SCHD가 무서운 이유는 배당금이 매년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주식 수는 늘어났는데 내년엔 배당금이 더 오릅니다. 그럼 내후년엔 더 많은 배당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삽니다. 마치 언덕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슈왑은 이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주는 배당 수익률과 앞으로 올려줄 성장률이 모두 최상위권인 녀석들만 집요하게 점수를 매겨 골라낸 겁니다. 하지만 SCHD의 진짜 무서움은 선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숙청에 있습니다. 이것이 찰스 슈왑이 설계한 알고리즘의 꽃, 리밸런싱입니다. 매년 3월 리밸런싱 데이가 오면 SCHD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저승사자로 돌변하거든요. 어제까지 포트폴리오의 대장 노릇을 하던 기업이라도 실적이 조금만 삐끗하거나 종합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그냥 내다 버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도 CEO가 뉴스에 나와서 내년엔 좋아질 겁니다라고 읍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고리즘에는 귀가 없으니까요. 슈왑은 인간의 정과 미련이 투자를 망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그래도 대기업인데. 이런 나약한 생각을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냉혹함, 이 기계적인 절제, 이것이 바로 찰스 슈왑이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공포에 맞서 만들어낸 대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성장주에 취해 파티를 벌이던 2010년대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SCHD를 노인정 ETF라고 비웃었죠. 심심하고 지루하고 대박이 없는 주식이라고요. 하지만 2022년이 기억나시나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치솟으며 시장이 피바다가 됐을 때 말입니다. 나스닥이 30% 넘게 박살나고 잘나가는 기술주들이 반토막이 났을 때 그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기술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때 놀랍게도 SCHD는 홀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30% 넘게 증발하며 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SCHD는 고작 3%라는 차가운 숫자로 버텨내며 철벽의 방어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그에 받은 배당금까지 모두 더해볼까요? 사실상 원금 파손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생존을 기록한 셈입니다. 남들이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추락할 때 SCHD는 오히려 배당금을 전년보다 더 올려서 꼬박꼬박 입금해줬습니다. 공포에 질린 주주들의 손을 잡아준 건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조언이 아니라 통장에 찍힌 묵직한 현금이었습니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겁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결국 남는 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진짜 기업들 뿐이구나. 찰스 슈왑의 철학이 옳았던 겁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투자는 대박을 노리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라는 것을요. 그는 난독증 때문에 글을 빨리 읽지는 못했지만 시장의 역사를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혹시 누군가의 말만 믿고 산 테마주들이 파란불을 켜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막연한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찰스 슈왑은 우리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고요. 당신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월스트리트의 소음을 끄고 오직 현금의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SCHD는 탐욕스러운 CEO를 감시하고 부실한 기업을 솎아내며 월스트리트의 포식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견고한 배당 요새 안에서라면 적어도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는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니까요. 오늘 찰스 슈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본의 이면을 기록하다 시금치 파일이었습니다.